전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반되고 있는데, 기술이란 거는 결국 내가 재산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없는 기술은 남들이 뺏겨가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특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사업을 하려면 표준을 준수해 줘야 돼요. 우린 표준을 되게 무시해요. 한국의 기업은 표준을 거의 준수하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액티브엑스 국가도 표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이런 거예요. 혁신 중에서도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Y적 혁신의 시대가 됐어요. 이 양반들이 쓴 책들, 탐 피터스, 또 짐 콜린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쓴 책에 정말 우량 기업이라고 소개된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날아갔어요. 그 회사들이 왜 날아갔느냐? 그 회사들이 잘못해서 날아간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15년밖에 S&P 500대 기업이 존속되지 않고 있어요. 500대 기업 생존율 65년도에는 이랬는데 2005년도에 32%만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12%가 남아있죠. 그럼 이런 Y적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우리 숙제. 자, 그래서 여기 세 단계의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황태성 씨는 무슨 일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컴퓨터 렌탈. 네, 그러면 우리 황태성 사업의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personal PC 사용에 대한 축소에 대한 PC 자체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미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문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문제 해결이 하나의 기술로 해결 안 됩니다. 아주 여러 개의 복합 기술로 해결해야 되죠. 이 기술 해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특허와 표준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융합기술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모자라고 특허, 표준 이런 것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으로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죠? 자, 이명 비즈니스 모델이란? 특정 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특허나 기술이 없으면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뭐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사업화할 수 있는 계획을 사업화할 수 있는 계획. 그렇죠. 사업화는 계획. 비즈니스의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돈을 분배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기술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돈을 벌기만 하고 분배하는 걸 정리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트리즈적 사고가 필요해요. 자, 트리즈 얘기 들어보시죠. 자, 트리즈는 특허를 만드는 기법. 자, 특허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특허의 원천은 뭘까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왜 나오죠? 불편함, 문제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대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리즈는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갈 때는 바퀴가 없는 거죠. 땅에 내릴 땐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모순이죠. 우리가 대부분 문제란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을 푸는 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자, 트리즈는 모순을 푸는 방식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뭐냐면은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 만들어 놔봐야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 속도를 지금보다 100배쯤 더 빠르게 한다. 소화 어디다 쓰죠? 10배 빠르면 좋겠죠. 100배 빠르면 어디다 쓸 수 있어요? 한 1000배, 10,000배 빨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원하는 기술이 돼요. 자,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세 가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가치를 확산하고, 이게 우리가 실제 사업에 부딪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는 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발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서 인간은 뭘 원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문제를 풀어요, 발견해요? 푸는 거. 인문학은 문제를 못 풀어요. 기술이 문제를 풀고 인문은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해, 푸는 게 중요해? 어느 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 지금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왜? 기술은 어느 정도 문제가 뭔지 알면 기술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푸는 게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티몬스가 어떻게 정의하죠? 기업가 정신이라 기회가 있으면 자원이 모자라도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문제를 찾는 것이다. 이게 티몬스나 스티븐슨이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에서 미래는 어떤 미래들이 있느냐? 가능성 있는 거, 그럴듯한 거, 가능성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더 원하는 미래. 우리 남북 통일 문제도 받아보겠죠. 우리가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거 바람직한 미래죠. 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태프라는 기법이 있어요. 스태프는 이런 거예요.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변하고, environment, population, resource, economy, politics, 이것의 변화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죠? 이것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상에서 인구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면서 줄어들면서 어떤 연령대가 많아져요? 고령화가 이루어지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이런 그 시대 변화를 놓고 보면 어떤 업종이 유리해질 것인가? 실버산업, 1인 산업, 그죠? 고령화 산업, 이런 사업도 유리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 예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현재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걸, 이걸 과학적 예측.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우리가 공간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다음 분야로 놓고 봐서 우리가 분야 간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 그러면 스태퍼 기법, 아니면 3천 기법, 시나리오 기법, 여러 가지 기법, 27가지의 미래 예측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예측은 뭐냐?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개미가 집단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개개의 인간에서 집단 인간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자, 하루에 카톡 몇 번입니까? 저는 많이 안 해요? 안 할 거. 그래요? 업무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인간이 소통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인간은 100배 이상 동의해요? 이메일, 카톡, 페이스북 수없는 소통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소통을 하면서 연결이 강화되다 보니까 연결이 약할 때는 귀찮다. 연결이 많아지면 액체가 돼요. 그걸 상전이라고 해요. 이런 상전 현상이 인간에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 조직화다. 개미 집단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하듯이 인간이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집단 인간이 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머전스, 창마적 질서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냐? 이런 이유가 나를 찾자고 우리가 많은 명상 업체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찾자.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나는 누구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내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투표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소멸일까요? 개인의 확장일까요? 자, 소멸. 없어요? 확장. 네, 좋습니다. 네, 양쪽 다 측면이 있어요. 양쪽 다 측면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개인의 소멸이냐 확장.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무지막지한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술의 이름이 가트너가 얘기한 하이프 사이클. 여기 하이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글자 단어입니다. 네 글자 단어입니다. 하이프는 풍이라는 뜻이다. 모든 기술은 처음에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피크에 와 있는 게 여기 IoT입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면 IoT가 마치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뻥이더라. 이런 게. 이게 하이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거쳐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피치 레코그니션,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간의 언어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피크에 와 있다가 쭉 떨어져 내려오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 지금 모바일 헬스 이런 것들, NFC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VR,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 중에서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기술은 뭘 바꾸냐? 단순한 요소 기술이 아니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기술이다. 이게 Y적 혁신의 요인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신사업을 기획한다? 기획이 잘 안 됩니다. 대개 인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기술은 몰라도 돼.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기술을 모르고는 사업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술 개발을 안 해도 돼요. 내가 프로그램은 안 해도 되지만 프로그램으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는 이해를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기회 분석을 우리 기회와 역량, 이게 외부에 새로운 기회가 있고 내 역량이 뭐고, 이거를 매크로하기에는 트렌드가 어떻고 마이크로하기에는 내 구조적인 경쟁 역량이 뭐다, 이런 거죠. 마이크로하기에는 사람들이 왜 사지? 동기부여죠. 다른 방법 없어? 이런 거죠. 이걸 가지고 나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간단하게 미래의 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맛보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좋은 사업을 하고 싶으려면 이제 첫 번째 얘기야. 미래학
인문학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호목은 뭐냐면은 내 주변의 미래,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이 과목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미래학이 주 관점이 아니고 요 뒷부분입니다. 융합기술을 가지고 특허 표준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이 과목에서 얘기하는 자, 혁신의 원천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비철금속.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비철금속 분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죠? 그죠? 그런데 이 비철금속 분야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혁신은 이런 거예요. 내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 세트가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개의 요소가 있네요. 자, 한 개는 뭐예요? 업의 본질이죠. 이건 어디서? 현장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업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어려워요. 비철금속 분야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판매업이 렌털업이 다르고, 다 다른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업의 본질은 뭐냐? 자, 이거는 개인의 문제, 각자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공통적인 기술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기술이 있는가? 아까 여기 하이프 곡선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키스티키트, 키스테스테트 애트리, 그 다음에 여기 뭐 컨설팅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MIT, 미래적,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다 통합해서 봤더니 대략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더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기술들, 이게 우리 혁신에 필요한 기술들로 제가 정리된 기술.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이 기술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사물 인터넷. 네, IoT. 영어만 들었죠? 그죠? 자, 비철금속 하면 IoT가 요즘 혁신의 중요한 요소인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인터넷하고 땡이라고. 인터넷 보시면 그것까지만 알죠. 뭐 요즘 SK텔레콤 강아지 뭐. 강아지 뭐 두 번째 핀텍. 인터넷과 금융을 결합시키는 그것까지 알죠. 네. 서비스 디자인. 자, 생체 인터넷. 클라우드 앤 빅데이터. 게임화. 게임이 아니에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오토. 오토로 설명. 증강 가상현실, 3D 프린터, 두인 유어셀프, 적정기술, 플랫폼, 지능형 로봇.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 기술을 개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저 가지고 내가 어디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는 과목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영달 교수님한테 이런 과목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복합 기술을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지 뭐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 어려워 보이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이 기술 하나하나를 다뤄나갈 겁니다. 1시간에 기술 하나씩. 여러분 1시간에 기술 하나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 마스터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그 분야에 가장 첨단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 여러분들은 그것만 해요. 그걸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저 양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러지 뭘 할 수가 있지. 자, 그거를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어떤 과목에서 이걸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건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음식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음식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물에 해당되는 업의 본질, 또 하나가 테크놀로지 세팅.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천지인, 시간, 공간, 인간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많이 있으면 이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간을 융합하는 기술, 공간을 융합하는 기술, 인간을 융합하는 기술. 조금 쉬워 보이죠? 자,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장하는 기술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확장하는 게 IoT와 3D 프린터, 인간을 확장하는 게 지능형 로봇과 웨어러블, 그리고 이 전체를 융합하는 게 오토를 중심으로 한 융합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 보자.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오토가 뭔지 모르겠죠?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오토예요. 자,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대응되는 온라인 세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이거 각각을 보면은 우리 시간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공간을 아우르는 IoT, 인간을 아우르는 웨어러블이 이제는 사람의 모든 활동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누구하고 만나는지 이걸 다 뽑아가지고 어디 갖다 놓고 있느냐? 온라인 세상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실제 이 세상이 온라인 세상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스크린 골프. 자, 스크린 골프 할 줄 아시죠? 스크린 골프의 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스크린은 완전히 1대1 대응이 되고 있어요. 내가 치면은 공이 날아가. 그것이 실제 위치에서 치는 거하고 거의 1대1 대응되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평행 우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의 이 세상과 동일한 하나의 세상이 어디에 존재해? 온라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는 게 오토.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제일 큰 미래의 변화가 뭐냐면 오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는 오토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가를 이해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뭘 하느냐?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내비게이터에서 제가 여기 오늘 아까 얘기한 8번째 스케줄인데 이 앞에 스케줄이 제가 광화문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까지 오는데 팀앱에다 물어봤더니 이까지 32분 걸린다. 안 가봤잖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는 방법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토 세상이 합쳐지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내가 광화문에서 이까지 안아보고도 얼마나 걸릴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줘요? 나한테 맞춤 길을 알려줍니다. 네가 갈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면서 생겨진 현상들.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가장 좋은 최적의 길을 실제 와보려면 비용이 돼. 시간이 돼. 근데 이게 평행 우주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 와보고도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느냐? 커머스, 플레이, 잇, 런, 워크, 트래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져. 그래서 새로운 오토 혁명이 6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6차 혁명이 오토 혁명. 이 혁명을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술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런 융합 기술들이 있구나 하고 학습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그거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Sustainable Technology Learning Platform, 지속 가능한 기술을 학습하는 플랫폼, 이런 걸 스텔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스텔프란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학습을 하고 계속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학습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지식을 다 같이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크라우드 소싱,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이 동일한 강의를 제가 금년에 디지스트에서 하고 카이스트에서 하고 동국대에서 세 군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크라우드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공정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강의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지금 오프라인의 강의가 이루어져요. 이거를 우리 윤혜지 씨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의 미디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수업에 안 들어온 사람은 옛날 같으면 안 들어온 꽝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윤혜지 씨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봐도 돼. 그거는 시간을 거슬러 봐도 돼. 아까 시간이 융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테크미디어에 가보면은 슬라이드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참고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어.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죠. 이게 스텔프의 기능.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전체 구성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강의하고 기술 DB를 제공하고 이게 전문 인력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이거를 중소기업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재생산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래의 기술 트렌드 융합 이게 1강의 2강의가 오토와 스마트 월드 3강 플랫폼 4강 서비스 디자인 이런 식으로 12번의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게 뭔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따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 가서 여기 치면은 여기에 관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자료 일일이 모으는 것도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걸 모아서 나 혼자 갖고 있었죠. 그러면 집단 지능이 발휘 안 돼요. 이제는 좋은 자료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앞으로 16번인가 뱅들은 강의 시간이 많더라고. 딴 데는 12번, 13번입니다. 보통 시험 빼면 13번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주로 이제 앞으로 기술을 얘기할 텐데 오늘은 코어 표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트렌드의 사전 특허를 보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S&P 500대 기업 가치에 보면 1985년도에 무형자산 가치가 31%, 2000년도 79%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무형자산 가치. 자, 그러면서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할 때나 소니가 노트를 인수할 때 전체 기업 가치의 80%가 무형자산. 이제는 반등빈 전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특허 전쟁.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기업이 경쟁하는데
생산 경쟁은 생산의 차별화가 사라지니까 아웃소싱하고, 그 다음 R&D 경쟁을 했는데 R&D도 이제는 차별화가 사라지니까 아웃소싱하고, 요즘 R&D 아웃소싱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IP를 주된 자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애플. 그래서 애플을 놓고 보면은 이 애플 전체 비용 중에서 자기들이 부품 만드는 거 없어요. 생산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응용 프로그램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팍스콘은 8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지식재산과 고액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R&D가 중요한 게 아니라 IP가 더 중요해요. R&D의 결과가 IP가 되는 게 아니라 IP의 결과가 R&D가 돼요. IP의 결과를 가지고 R&D.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우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검색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자, 특허를 어디서 검색하냐? 뭐 이런 데서 검색합니다. 네, 검색을 여기 퀴스티의 사이트에서 많이들 검색하죠? 여기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허청 사이트죠? 여기 있어? 이거 써봤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구글 페이턴트. 그래서 구글 페이턴트, google.com/페이턴트 여기를 가보면은 전 세계 특허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잘 찾아줍니다. 저는 요즘 이것만 써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특허만 검색해 주는데 얘는 논문까지 검색해 줘요. 자, 특허만 아니고 근데 그 미래 기술도 내 좀 알아야 되겠다. 요거는 퀴스티가 미디안이라는 걸 చెప్ప니다. 미리 보는 눈이다. 그래서 미디안을 들어가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최신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민간업체입니다. NE5란 민간업체가 이 총체적인 지식 검색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턴트 공짜, 키프리스 공짜. 공짜 쓰시려면 그거 쓰시고, 좀 더 서비스를 받고 쓰시려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립스나 뭐 NE5 이런 거 씁니다. 자, 그럼 특허 검색은 왜 중요하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특허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선행 특허가 있나 없나 꼭 검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가 평가를 해야 돼요. 야, 그 특허가 도대체 돈 돼? 대부분 특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얼마큼 돈 들었냐, 얼마큼 시장에서 뭐 되느냐, 얼마큼 돈을 벌리느냐, 얼마큼 실물 뭐 옵션하고 여행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전 세계 특허 평가하는 사이트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 우리 알고 갑시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는 단독 특허가 아니고 특허의 포트폴리오, 개별 특허가 아니고 특허의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에서 있는 것 중에 위즈도메인사가 아주 좋은 걸 개발했죠. 위즈도메인 가보시면 그 특허 번호를 집어넣으면 특허가 돈으로 얼마짜리라는 게 나옵니다. 못 믿겠죠. 근데 굉장히 실제 거래 금액하고 일치해요. 세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게 미국의 패턴트 IP 오퍼링이라든지 판트로스 이런 데서 뭐냐면 특허가 얼마짜리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특허를 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검색해 봤더니 앞에 구글 페이턴트 검색해 봤더니 앞선 친구가 특허를 내놓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나 사업 포기해? 사버리는 거지. 그럴 때 요 특허 가치 평가 사이트에서 대략 얼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사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평가 해보고, 그 다음에 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가 아직 안 됐어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 예측. 특허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특허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해가지고 특허를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좋은 특허죠. 많은 특허 교실을 가보면은 생활 특허를 많이 내. 여기 뭐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부딪히지 않게 좀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 특허. 이런 생활 특허는요, 모든 사람 돈이 안 돼요. 아시나요? 돈이 안 돼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니까 다 달고 따라서 쓸만한 거 없어요, 이제. 마치도 강가에 갔더니 조약돌이 있는데 좋은 거 다 지워갔어. 남아있는 조약돌은 별로 뭐 쓸만한 게 없어요. 이럴 때는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여기서부터 개념 특허를 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특허는 유효성, 관련성, 영향도에 따라서 요 특허의 가치가 되죠. 얼만큼 유효한가, 선행 기술 대비 다른가, 그 다음에 얼만큼 우리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가,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래서 뭘 만드냐면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미래 분석 시나리오 봤죠? 미래 분석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시나리오를 개념 특허로 시나리오 분석 5단계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이 시나리오 분석 5단계에서 특허 출원 3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모양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 들여다보시면. 그 다음에 이 특허 전략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로부터 표준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내가 표준화 특허까지 낼 수 있으면 그건 대박입니다. 자, 목표 주제를 선정해요. 자, 3천 미리 예측하고 뭐 했는데, 자, 예를 이제 사례를 드론을 들었습니다. 드론을 들었더니 지금은 원격 조정이 없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는데 앞으로는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예측을 2020년이 되면 자율주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드론이 택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상상을 해보죠. 상상을 해봤더니 이런 거, 사용자 편의성을 받은 창문형 표준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면 드론 추락 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 박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미래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 예측을 가지고 이 관련 요소 수집이죠. 시나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형 플랫폼, 표준 박스,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해요.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추출하는 거예요. 야, 창문에 말이야, 드론이 앉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벽면에 있으니까 사람 손이 잘 안 닿을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우리 특허에서 미리 좀 끄집어내서 특허를 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기 가서 특허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발명 요소를 도출하는 거예요. 창문형의 텔레스코픽 지지대를 착찰해가지고 택배물을 옮기는 동안에는 펼쳐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 손이 닿는 거리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특허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발명 요소를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요소를 다양하게 끄집어 가서 이 발명 요소가 많아질수록 경쟁 우위가 생깁니다. 이 특허 기법 활용하는 건 앞으로 제가 설명할 13개 기술 전반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미래의 이 기술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그 기술이 드론처럼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시나리오로부터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제가 그걸 포섭하고, 이게 금년에 저하고 여기 학생하고 논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리한다. 자, 우리 첫날 수업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길게. 자, 그래서 이제 표준과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독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뭔가 봤더니 자본. 이게 절반 정도. 근데 자본 다음 뭐냐? 특허가 아니에요. 표준이에요. 표준이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략 4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다. 실제로 독일이 EU의 표준은 거의 다 독일에서 만듭니다. 자, 이래서 이 GNP의 1%, 기업 매출의 10%, 노동 생산성의 13%,
국가 표준이 1% 증가되면 생산성이 0.17%가 증가. 이게 표준의 중요성. 왜 표준이 증가되면은 GDP라든지 생산성이 증가될까요? 그게 뭐야? 호환성이 유지됩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이 없다면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화에서 이루어져요. 자, 이래서 이걸 제가 다시 보면은,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왜 인수분해하느냐? X를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게 바로 표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준은 호환성을 갖도록 해놓으면은 각각 개발자들은 그 자동차 너트가 다 표준화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부품 설계할 때 표준에 맞추면 되니까 다 설계할 필요가 없죠. 이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할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개별 기업은 혁신의 지표. 이래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표준이 효율과 혁신을 선순환시키는 거니까 표준과 플랫폼 이 두 가지. 표준은 뭐냐면은 룰이고 플랫폼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룰과 자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반복되는 건 다 표준과 플랫폼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은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법이에요. 표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혁신 기술이 조금 혁신됐단 말이에요. 표준화가 되면 내가 한 거를 남이 받아서 또 하고 남이 받아서 또 하고 하니까 이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적 표준화가 중요하다. 자, 기술 표준의 성장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전략이 내가 리더일 때는 내가 표준을 만들어서 빨리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을 때는 표준화를 의지해가지고 내가 그 표준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얼마나 이런 거 다 무시하느냐. 한국은 웹사이트, 청와대 웹사이트도 국제 표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행 간에 카드 정보가 호환이 안 돼요. 우린 은행도 각각 자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병원에 있는 병원 소프트웨어 이것도 병원 간의 호환성이 없어요. 우리 표준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거 다 전 세계 표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그냥 벽 쌓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을 무시하고 있어요. 표준은 기업뿐만 소비자의 삶, 질, 정부의 정책이 다 도구화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아까 제가 특허는 드론의 예를 들었잖아요. 표준은 3D 프린터 예를 들어보죠. 요 옷이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요 이빨도 3D 프린터, 요 신발도 3D, 이 도구도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자, 3D 프린터는 Support Action for Standardization in Additive Manufacturing. 3D 프린터를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적층 가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Subtraction Technology입니다. 깎아내지. 절삭으로 밀링 뭐 이런 건 다 깎아냅니다. 근데 3D 프린터 쌓아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표준을, 적층 구조를, 표준을 미국이 주도할까 매우 우려하면서 바로 유럽이 이 3D 프린터 표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로 머터리얼, 3D 프린터를 만드는 금속, 잉크 이런 모든 것들을 표준화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이냐. 이걸 다 유럽이 주도합니다. 이게 유럽의 세삼 프로젝트. 이게 로드맵이죠. 이렇게 유럽이 하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표준을 준수하면은 어떤 프린터라도 표준을 준수한 재료는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표준을 준수한 부품은 서로가 다 호환성이 있죠. 자, 표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업이 나눠집니다. 표준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퍼스트 무버, 소극적 대응이 퍼스트 팔로워, 무관한 기업들은 별 볼일 없는 기업이죠.
장점과 단점이죠. 표준을 보는 모델이 이게 SOS 뷰가 있어요. 표준에 비유해서 보고 서비스 시스템 운영 전략 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업의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다 기술을 만들고 특허를 확보하고 표준을 만들어도 이거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이게 꼴 넣는 거예요. 그죠? 꼴을 해야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핵심이 뭐냐? 마켓 테크놀로지 피트라고 얘기해요.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돈 버는 모델이다. 아닙니다. 돈 벌고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해요. 힘을 합쳐서 사업을 하는데 S전자가 자기는 1년에 40조의 이익을 내는데 협력업체들은 다 합쳐서 2조도 못 내. 이러면은 협력업체들은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점점 혁신이 떨어집니다.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돼야지 혁신이 지속 가능합니다. 이래서 가치 창출을 하는 기회 발굴과 핵심 역량만큼 가치 분배를 하는 이해관계자와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이해관계자 분배를 통해서 선순환하는 것,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만들고 분배하는 모델. 이 가치를 만드는 방법과 분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가 돈 버는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 가지라. 요거는 저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describe the rational how organization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만들고 저기 전달하고 가치를 획득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죠.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의 정의입니다. 그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 그림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사업을 혼자 하지는 않았지만은 회사 내에서 했어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웠죠? 요즘에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어요. 이거 다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다 하더라도 이 R&D를 하더라도 R&D에 내가 핵심적인 것만 하지 뭐 내가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데 키보드도 만들고 모니터도 만들고 그지다. 이게 뭐냐면은 혁신 생태계에서 뭘 만드느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입니다. 혁신 생태계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갖다가 써요. 소프트웨어도 내가 만드는 거 조금 만들고 95%는 오픈소스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는 혁신 생태계를 이용해서 창조성을 발현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생태계를 이용해서 여기서 제품을 완성하고 유통은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가서 걔들하고 유통. 옛날에는 모든 걸 내가 했으니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비용이 얼마였느냐? 2000년도에 500만 원. 50.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밸류 네트워크로 바뀌어버리니까 밸류 체인의 네트워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불 들어가던 창업 비용이 이제 얼마 들어가요? 좀 낮아졌나요? 5천 불. 평균 5천 불.
이제 5,000불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혁신 생태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내가 혼자 돈 버는 모델이 아니고 협력이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생태계 중심의 혁신 전략을 가지고 네트워크와 표준이나 인프라를 이용하고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네스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의 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스트발드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여러분들 만들어 본 적 있죠? 네. 익숙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바꿨어요. 오스트발드의 모델은 9블록입니다.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10블록. 자, 비즈니스를 크게 봐서 세 축이 있어요. 여기 나의 축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협력의 축이고, 여기가 고객의 축입니다. 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딱딱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세 개가 어떻게 나눠진 거냐 하면은 여기는 밸류 쪽.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거야. 이 가운데는 프라이스. 나는 얼마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비용을 얼마 들어.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 세 축으로 나눠져.